자, 오늘 우리가 볼 지문은 24년 6월 4일 화요일에 본 모평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1번, 25번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비문학 지문 우리가 문제통에서 먼저 중심 소재 잡아보고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지, 무엇을 서술하고 있을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 문제 먼저 보자. 21번 문제에서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그쵸?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이렇게 선택지문 봤을 때 어떤 개념들이 나와요? 증여세, 상속세, 납세. 일단 세금과 관련된 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세금의 대상, 그래서 세금 나왔고, 2번 선택지문에서 3번 선택지문은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부여하는 거죠. 그쵸? 관청, 납세, 의무자의 환급금, 납세 의무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쨌든 세금이라고 하는 것, 납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내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글을 내용 일치 문제로서 물어보고 있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 납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 세금과 관련된 어떤 개념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세금 관련 글. 22번 보면 문맥을 고려할 때 가의 의미. 자, 그래서 우리가 가 이렇게 기호화된 거에 의미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으면 일단 우리가 글 읽으면서 파악하려고 해봐야 된다. 가의 의미를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와서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가의 의미 파악해봤잖아요. 그걸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객관, 즉 선택지문을 잡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가 부분 나왔을 때 그 가 문장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 글은 세금과 관련된 납세와 관련된 글이니까. 23번은 기역 디귿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선택지문 보니까 기역 니은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 기역은 니은과 달리 기역과 니은의 차이점 얘기하고 있죠. 디귿은 니은과 달리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점. 근데 3번 선택지문은 니은과 디귿은 모두 이건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 기역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경우 니은으로 어떻게 된다. 기역은 뭐뭐 할 때, 디귿은 뭐뭐 할 때 이런 효력이 생긴다. 확정 효력이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생기는 거에 있어서 기역과 디귿의 차이를 말하고 있죠. 기역은 이런 때, 디귿은 이런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기역, 니은, 디귿 우리가 본문에서 기역, 니은, 디귿 기호화 됐을 텐데요. 이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을 해가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기역, 니은, 디귿을 뭐 하면서 비교, 대조 해가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비교는 이제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런 것들 이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나타내는 표현이죠. 비교와 대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 파악하면서 얘네들 정보 파악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뭘 하면서? 문제를 먼저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수험 적합하게 글을 읽어나가는 정보를 파악하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인 거예요. 문제를 먼저 보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기호화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글을 읽을까 그 글을 읽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 통해서 얘네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글의 내용을 읽어나가는 것과 그냥 기역, 니은, 디귿 읽어나가는 것 그거 이해하는 것 분명히 차이가 존재해요. 결국 우리가 그 글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를 풀기 위함인 거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이 기역, 니은, 디귿과 관련된 무엇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할지 그것을 먼저 계획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 먼저 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24번은 보기를 이해한 것인데 갑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거 구체적인 사례인 거죠. 그럼 본문에서 지문에서 설명한 개념을 이 구체적 사례에 뭐 해라? 적용해라. 적용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 개념들을 나중에 이제 글을 읽고 나서 이 문제를 풀 때 보기 박스에 제시된 이 구체적 사례 읽어 나가면서 본문에
지문에서 설명한 그 개념 떠올라야 되고 그 개념 중에서 무엇이 이제 적용될지 이것들을 보면서 보기 박스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5번은 어휘 문제네. 문맥상 A와 가장 의미가 가까운 것 다 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A도 하다일 거고 이 하다가 문장 내에서 어떤 의미로서 쓰였을지 그거 파악한 다음에 이 어휘 문제 유사한 거 찾아보면 되겠죠. 잡아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들어가 볼게요. 이 글은 다시 정리하면 세금, 납세에 관한 글인 거고요.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비교대조 해보기로 했고 가의 의미 파악해보기로 했어요. 뭐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그죠? 한번 가볼게요. 자, 1문단은 중심 소재에 대해서 개념 정의해주거나 우리가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알도록 그러니까 개념을 던져주는 부분이니까 볼게. 처음부터 세금 나오죠.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슨 문장이에요? 마련하기 위해 목적이죠.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다 라고 해서 뭐 했어요? 정의 내린 거죠. 조세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특징이 있는 거지. 근데 이 강제로 징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전을 위해서 뭐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제도의 목적 그리고 정의, 특징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천시, 경기도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죠. 각종 행정서비스, 자 행정서비스라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행정서비스예요. 그쵸? 그 행정서비스, 근데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행정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 비용인 거죠. 드는 비용, 그래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거잖아. 국가라고 하자. 국민으로부터 국가가 세금을 거둬요. 돈을 걷는 거지. 이거에 따라서 이 세금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국가가 그 세금을 가지고 뭘 해요?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서 행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긴 하지만 이게 대가는 그 세금 징수의 대가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민이죠. 그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거둬들이는 금전, 돈 또는 재물이 된다. 이게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 정의였고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전을 위해 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만약에 강제로 징수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자에게 강제로 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가 불가능하고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 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보전을 위해서 법률로서 그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납세 의무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거죠. 그렇죠? 타당한 제도인 거지. 그치? 조세 채권의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데 뭐 때문에?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전을 위해. 그래서 그 조세 채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조세 채권을 실행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 1문단의 마지막에서 지금 뭐 얘기했어요? 이 글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할지를 말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1문단의 마지막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왜? 1문단의 마지막에서 이 글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중심 소재와 관련된 또는 어떤 분야와 관련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겠다. 본문에서 그 무엇을 설명하겠다를
던져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1문단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조세채권의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 그럼 뭐 설명해 줄 거라는 거야, 본문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설명할 거야. 과정. 그러면은 본문의 내용이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 전개 방식, 서술 방식에 따라서 서술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 그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 이걸 그럼 알려주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겠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결국 뭘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조세 채권의 이행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본문에서 설명할 것은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건데 그걸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결국 뭘 알게 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세 채권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된다? 무엇과? 조세 채권의 이행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해 방향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앞으로 다음에 제시될 그 내용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렇게 가닥을 잡아본 거예요. 줄기를 잡아봤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본문 2문단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납세 의무는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과정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일단 납세 의무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거라는 거야.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하는데, 자, 납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라고 하는 거, 그 의무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하는 그 요건을 만족하면 뭐 어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자동으로 그렇게 성립하게 되는데, 그럼 그 과세 요건이 뭘까? 과세 요건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인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인 세율,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뭐가 이루어져 있는 거야? 뭐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과세 요건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건 뭐 있어요? 납세 의무자, 첫 번째. 두 번째, 과세 물건, 그리고 과세 표준, 그리고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인 세율, 이렇게 네 가지로 과세 요건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요건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정리를 해보면,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이렇게 과세 요건이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을 만족하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절차 필요 없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을 한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그 납세 의무가 언제 생기느냐, 언제 성립하느냐, 그 시기는 세금별로 다른데, 자, 그래서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그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1년 단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앞에 나왔던 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인 거지. 그래서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 아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세금별로 다르다고 했어.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은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고요. 상속세, 또 다른 세금이죠. 그러면 앞에 나왔던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다를 거야. 그거 살펴봐야 돼. 그죠? 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무엇에 따라 다르니까? 세금별로 다르니까. 이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면 뭐가 다른 거예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 자,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세금별로 다른데 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가치가 있대? 무엇이 된대? 어떤 기능을 한대? 법의 적용 기준이 된대요. 그래서 만약 세법이 세금에 관련된 법이죠. 개정된 후 시행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조건이네.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세법이 개정된 후 시행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만약에 두었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 시기의 법령 그러니까 결국 아까 앞에서 말했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느냐 그래서 법의 적용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정됐다고 했잖아. 만약 개정 상황이라면 법의 개정 상황이라면 개정되기 전 법이 구법이고 개정된 후 새로운 법이 신법이 되는 것인데 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법의 적용 기준이 된다고 했고 세법이 만약에 개정이 됐어. 세금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자, 개정이라고 하자.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그 세법이 어떤 세법이 적용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단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원인, 이유, 어떤 결과,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과세권, 즉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납세 의무 성립 단계는 아직 납세 의무가 추상적인 상태래. 반대표현 뭐 있어요? 추상적이다의 반대표현. 구체적이다. 그럼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상태, 구체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과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행사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문장, 이 말을 지금 세법이 개정된 후 여기 문장,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법령이 적용된다고 했고 납세 의무 성립 단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라고 했고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일단 이거 우리 구체적이지 않다. 추상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럼 언제 이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과세권 행사가 언제 가능해진다는 거야? 추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태일 때. 구체적 상태라 함은 납세 의무 성립 단계는 적어도 아니겠죠. 그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단계는 아까 추상적인 상태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구체적인 상태, 추상적인 상태, 납세 의무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상태가 되어야지 과세권이 행사가 가능해지다고 일단 말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가의 의미 문맥상 그렇게 잡아봤어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과세권은 발동되지 않는다. 과세권이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추상적이다 아직. 어떤 시기가? 과세 의무가 성립되는 단계에서는. 자, 1번 보면 국가가 조세 채권을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상황을 가리킨다. 아니, 납세 의무자로부터 뭔가를 징수를 했어? 그냥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단계잖아. 징수했다는 건 돈을 이미 걷어갔다는 거잖아. 그쵸? 국가가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아까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세금도 부과가 아직 안 됐어. 근데 무슨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해. 과세관청이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먼저 행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그 아직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쵸? 이거 판단 내릴 수가 없는, 왜냐면 세무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4번 봐보면 납세 의무자의 납부 세액, 납부 기한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다. 납세 의무자의 납부 세액, 뭐 세금, 금액, 납부 기한 언제까지 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때요? 그래서 22번의 답이 4번인 것 같은데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사실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아까 우리가 지금 가 문장까지 본 문단, 다음 문단이 이제 납세 의무 성립 단계 이후의 단계들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펴보고 있어? 본문에서 뭐 나온다고 했어?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소멸되는 거 그 과정 보기로 했었지. 지금 첫 번째 단계 봤던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그런 일련의 단계들, 어떤 과정들 이런 거 설명한다고 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 다음 문단까지 보면 좀 더 명확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과세권이 행사되지 못한다. 이 지금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선택 지문이 4번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는 거지. 물론 3번도 뭐 구체적이지 않다라기보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아직 그런 단계이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에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4번이 더 적절해 보이고 뭐 3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검증해 보면 되겠죠. 그쵸? 5번 보면 과세 요건 충족으로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자동적으로 과세관청이 자동적으로 성립했다니 행사하지 못한다니까 성립하지 못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5번도 역시 제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3번만 나중에 한번 검증해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먼저 봤을 때 가 부분 나왔고 가 부분 밑줄 친 부분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 본 다음에 왔을 때 이 문제에 왔을 때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문제를 풀면 시간 단축도 되고 그리고 또 한 문제 풀어놨다라고 해서 남은 문제 얼마 안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정답률도 높아질 수가 있겠지. 왜? 방금 본 내용의 방금 이해한 걸 토대로 문제를 바로 풀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풀이 과정이 필요하다. 비문학할 때. 그래서 마저 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 문단 마지막까지 봤고,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면, 자, 아까 1문단 마지막이 납세 의무의 성립을 본 거야. 이제 뭐 볼 거야? 확정 볼 거예요. 확정 단계 볼 거야. 3문단이 아마 그 단계가 되겠죠.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납세 의무가 확정이 안 됐다라는 걸 나타냈던 문장이었어요. 가라는 문장이. 그래서 납세 의무의 확정 단계를 설명하는 문단이 될 거고요. 납부할 세액과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는 것을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아까 우리 선택지문에서 봤던 거 납부할 금액과 납부할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 기한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 바로 납세 의무의 확정이었고 이런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확실히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과세관청이. 그래서 문자 A 나오는데 이 문제 이거 문장 구조 한번 봐보자. 이 A의 문장 구조. 주어 목적어 나오네요. 정해지는 것을 뭐뭐의 이라고 즉 부사어 무엇 이라고 한다. 이 하다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취하는 서술어네요. 이 문장 구조에 따라서 이따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 그리고 또는 뭐 다른 어휘로 뭐로 바꿔볼 수 있어?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뭐 의미한다, 말한다, 뭐 이렇게 뭐 지칭한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렇게 다른 어휘로 바꿔볼 수 있겠는데 한번 이따 봐볼게요. 어휘 문제. 자, 이때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을 의미한다. 이런 거 잘 나오죠. 함정으로서 확실히 정하는 거기 때문에 빼박이다. 이제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어휘잖아. 근데 변경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을 의미한다고 본문에서 분명히 설명했으니까 이 확정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따라 확정해야 하지만 역접어 나왔으니까 다음 내용 뭐 나오겠어요? 절차 생략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예외적으로 특정한 절차 없이 뭐 되는 거 얘기할 거야? 확정되는 거 얘기할 거야.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한다. 자, 중요하죠. 왜요? 기억 나왔어요. 기억이 지금 무엇으로서 우리한테 소개가 됐어요? 방식. 무슨 방식이에요? 무엇을 위한 방식이야?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이죠.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그럼 니은과 디귿 우리 어떻게 읽기로 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비교 대조하면서 읽기로 했었죠. 그러면 비교 대조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얘네가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적어도 방식이라는 거죠. 무슨 방식?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그 중에 기억은 자동 확정 방식. 그래서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가 읽을 건데 그 비교 대조하면서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기억이 자동 확정 방식, 이 방식의 특징 우리가 파악을 하겠죠. 니은 역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니은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 나가면서 기억에서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니은은 이런 방식이네, 이렇게 글을 읽어 나가서 자동적으로 바로바로 비교대조 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왜? 문제에서 비교대조 묻는 문제 나왔잖아. 비교대조 공통점과 차이점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공통점, 차이점, 비교대조 해가면서 읽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 풀 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 출제자의 의도대로 이해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이런 그냥 읽지 말고, 그냥 무지성으로 읽지 말고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해가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 글을 읽는 목적을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글을 왜 읽어요? 우리가 세금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읽어요? 문제 풀기 위해서. 국어 시험지 문제 풀기 위해서 읽고 있는 거죠. 반드시 유념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다시 볼게요. 세금 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첫 번째 방식인데요.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동시에 세금, 납부액, 금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을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장점 나오네요. 국가는 이 방식을 통해 세금 수입을 조기에 일찍 확보할 수 있다. 특정한 절차가 동반된다는 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납부할 세액 등이 바로 정해지면 빨리 그 세금, 납세 의무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 수입이라고 하는 거, 돈이 급할 때 이것들을 조기에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니은에 대해서도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고 이 방식을 취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한번 보도록 할게. 그렇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본문 전체의 줄기는 뭐였어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단계. 지금 여전히 우리 확정 단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큰 틀 안에서 지금 확정하는 방식 3가지 비교 대조하면서 서술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우리가 그 줄기에 따라서 글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문단 들어가면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자,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이라고 했어. 아까 앞에서 자동 확정 방식은 특정한 절차가 없이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럼 4문단부터 설명하는 것은 특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네. 그쵸? 일단 기억과 다음에 나오는 니은, 디귿, 그 차이를 어떻게, 적어도 니은과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특정한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아까 기억이 예외였어요. 그쵸? 자, 니은은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는 신고 납세 방식과 부과 과세 방식이 있다. 그래서 신고와
부과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이다. 이 두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 같은 말 신고를 한다. 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지금 신고와 부과, 결국 신고가 니은이었고 부과가 디귿이었어요. 니은 디귿의 공통점 중 두 가지 말할 수 있다. 절차 그리고 신고를 한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 니은 디귿 공통점 잡아본 거야. 그러나 이후의 절차는 다르다.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는 신고와 부과가 동일하지만 그리고 그 첫 번째 첫 번째 절차,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는, 신고를 한다는 그 단계, 그 절차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 절차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신고 납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신고 납세 방식은 신고라는 절차 이후에 어떠한 절차들을 밟아나갈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디귿에 대해서 부과 과세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그 신고 첫 번째 절차 이후에 어떠한 절차가 이어지는지 니은과 비교 대조를 하면서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걸 먼저 말해주고 싶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 파악해볼게.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해당 세금의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니은 설명. 그럼 일단 니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봤을 때 기업과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절차가 없이 자동으로 세액이 정해지는데, 이 지금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것이다. 납세 의무의 확정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대표적인 이 신고 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자, 이 방식은 니은이죠. 여전히 납세 의무자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에 아까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거니까 국민의 재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방식보다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라고 해서 보다 더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신고 납세 방식의 1차적인 확정권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왜? 앞에서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1차적인 확정권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확정권은 다른 존재에게 있다는 거겠지. 납세 의무자가 미신고하거나 자진신고했으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견이 되면 세무조사를 거쳐, 아까 우리 이거 첫 번째 그 의미 파악하는 문제에서 3번서 특집문에 나왔던 개념이네.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한 때에 2차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고, 1차적으로 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확정한 그 납세 의무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1차적인 확정권, 납세 의무자에게 있어서 이 납세 의무자가 확정한 이 납세 의무 확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1차적인 확정권으로서 그것이 이제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건데,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미신고, 그리고 법률을 위반한 신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라고 하는 특정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2차적인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과세관청에 의한 2차적인 납세 의무 확정,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것이지. 앞서 했던 1차 확정된 납세 의무는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은 신고 납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제 디귿 가볼게요. 디귿은 다름 아닌 부과과세 방식이었어요. 그쵸? 부과과세 방식은 니은과 더불어 절차, 니은 디귿 공통점으로서 절차인데요. 그 첫 번째 절차, 신고 절차. 누구의 신고 절차? 납세
의무자의 신고 절차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뭐가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니은은 이런 절차가 이어졌는데 디귿은 이런 절차가 이어지네. 이런 식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부과 과세 방식은 납세 의무 확정권을 과세 관청에만 부여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차이 나왔죠? 아까 니은은 뭐가 있었어요? 1차 확정권 누구한테 있었어? 납세 의무자에게 있었지만 디귿은 그 1차 확정권 납세 의무자가 확정하는 스스로 확정하는 이딴 거 없다. 누가? 과세관청만 그 납세 의무 확정권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차이점 처음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자, 아까 납세 의무자의 신고 절차는 분명히 니은 디귿 둘 다 있었던 거였죠. 그쵸? 지금 그 이후의 절차가 다른 거지. 니은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이제 세액 같은 거 계산해 본 다음에 확정하는 거였어. 그거에 비하면 디귿은 이제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다른 절차 나올 거야. 이상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그냥 확정해 버리는 거야. 1차, 2차 이런 거 없어요. 만약 신고에 탈루의 정황이 발견되면, 탈루라고 하는 건 세금 탈세, 그러니까 그 루가 납부할 때, 잘못 말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약간 구라친다? 아무튼 그렇게 뭔가 꼼수를 쓰거나 막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 탈루가. 그런 정황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해서 세액을 확정한다. 신고, 나 이런 뭐 재산을 갖고 있고 이런 소득이었어. 근데 여기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뭔가 누락시킨 게 있다면 그거 과세관청이 더 조사해가지고 추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 세액이야 라고 확정을 한다는 거죠. 이 방식에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확정 효력은 가지 못한다. 아까 니은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확정을 했었었는데 확정 효력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게 별 문제가 없다면 세무조사 이런 거 없고 그냥 바로 확정이 되는 거였는데, 만약 문제가 있다면 2차 확정권이 있었지만 디귿은 신고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그냥 협력하는, 이 세금 제도에 있어서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그런 의무로서 확정 자체의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납세 고지서가 이거 세금 얼마 납부해라, 언제까지 납부해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문서인 거죠.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그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세, 상속세는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확정한다 라고 해서 디귿 부과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세금은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6문단 그런데 나왔어요. 전환되는 표지어인데요.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 자,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납세 의무자의 신고 절차가 1차적인 단계 절차로서는 니은 디귿이었으니까 기억은 그런 신고 같은 절차 필요 없었죠. 그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 수정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수정 신고를 해서 바로잡으면 되는데,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 즉 신고서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 기한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뭘 하면, 수정 신고를 하면 전에 과소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가산세 더 덧붙이는 그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야. 2년이 지나기 전에 어떤 것으로부터?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초과하기 전에 2년 이내에 그 수정 신고를 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추가적인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감면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적게 신고했을 때, 자,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를 해버렸다면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정이 맥락상 돌려받는 거겠죠. 볼게요.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이미 확정된 세액을 과세관청이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과세관청이 변경하는 게 경정인데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세금 너무 많이 냈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수정해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경정 청구는 수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이 경우에 한해서 과세관청의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뭐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경정 청구 이거 수정해 달라는 거. 그게 저런 경우까지만 가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 법적으로 역시 정해진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 청구를 해야 한다. 그 5년이 지나고 나서 경정 청구하면 안 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 이제 와서 이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 지금까지 확정 단계였어요. 뭐가 확정되는 단계였어?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단계였는데 확정 효력이 이제 발생된 확정 단계까지 끝나서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이야.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그 확정된 세금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그래서 이제 소멸 단계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해주고 있네. 비록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 돌려받는 거예요.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미납 세금에 먼저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사람이 미납한 세금에 충당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 미납했을 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 소멸 단계까지 설명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결국 2문단부터 7문단까지는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설명했던 납세 의무의 과정을 설명한 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21번, 25번 모평 지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본문 해설을 해봤고요. 21번 내용 일치 한번 문제 봐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 의무자가 탈루할 가능성이 없다. 아니죠. 이 증여세와 상속세가 납세 의무자가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확정 방식을 취했던 거였어요? 디귿 방식을 취했던 거였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법정 비율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아니요. 이거 세율이었어요. 과세 조건 4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율에 해당하는 것이 그 법정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과세관청은 납세 의무자의 환급금을 미납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마지막 문단에 나왔죠.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환급금 그것을 그 미납한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4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4번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4번 선택 지문에서 우리가 판단의 대상이 뭐야? 납세 의무자 이 사람의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본인의 납세 의무에 따른 세금을 납부를 하면 소멸된다고 앞에서 했었어요.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이렇게 그쵸? 근데 지금 납세 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 일단 일치하는 것 답이 3번이니까 4번은 적절하지 않지.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이거 누구든지 여기에 타인이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 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멸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쌤 이제 우리 어머니의 어떤 지방세 우리 어머니가 세대주시기 때문에 지방세 이거 쌤 계좌에서 돈 냅니다. 쌤 계좌로 돈 내요. 쌤이 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의 지방세는 소멸하게 되는 거죠. 지방세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국가는 납세 의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게 세금을 아니야. 세금을 징수하는 건 대가 없이였어요. 그래서 1문단에 나왔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대가 없이라고 하는 표현이 떠오를 거다. 그래서 5번 적절하지 않죠? 21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22번은 아까 우리 해결했죠? 구체적이지 않은 거 4번 3번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였어요? 1차 확정권 니은 방식에서 1차 확정권에 따라서 확정이 됐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뭐가 됐다? 2차 확정권 이 1차 확정권의 주체는 납부 의무자였고 2차 확정권의 주체는 과세 관청이었어요. 이 중간에 세무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과세관청이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1차 확정권에 문제가 있을 때인 거지. 23번 기억, 니은, 디귿 비교 대조하는 거였고 기억은, 니은은, 디귿은 각각 뭐였어요? 기억은 자동 확정 방식이었고 절차 없다. 니은은 신고 납세 방식이었고 디귿은 부과 과세 방식이었고 둘의 공통점으로서는 절차가 있지만 1. 신고 절차 이후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신고 납세 방식은 1차 확정권, 2차 확정권 이런 개념이 있었던 반면 부과 과세 방식은 오직 확정권을 과세, 관청에만 부여를 했었던 거였고 1번 볼게요. 가장 적절한 건데 기업은 니은과 달리 납세 의무자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뒤에 나오는 이 문장, 이 선택 지문에 나오는 선택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니은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납세 의무자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민주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선택지문 틀렸죠. 무슨 말인지 이 논리구조 알겠어요? 1번 선택지문의 논리구조 알겠어?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디귿은 니은과 달리 둘 간의 차이점 말하고 있네. 절차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아니죠. 절차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의 공통점으로서 우리가 잡았던 거였어요. 틀렸어. 3번 니은과 디귿 모두 둘의 공통점 말하고 있는데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협력 의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협력 의무기 때문에 어떤 얘기예요? 이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게 디귿에서 나왔어서 부과 과세 방식에서 나왔었던 개념이에요. 협력 의무라고 하는 개념 용어 자체. 그래서 협력 의무기 때문에 확정 효력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서술이 디귿에 나와 있었죠. 그치? 근데 니은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 자체가 일단 1차로 확정하는 그런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정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니은에서의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확정 효력이 있는 반면 디귿에서의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이기 때문에 확정 효력이 없다. 둘 간에 확정 효력이 있다 없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공통점으로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23번에 3번도 역시 틀린 선택 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서. 자, 4번 기억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으나 기억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다고? 신고라고 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세에게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달 신고액은 니은으로 확정된다. 그런 거 아니죠. 기억 니은의 관계 자체가. 답이 5번이겠네. 기억은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디귿은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할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생긴다.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어떻게 생기냐? 기억은 납세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져서 확정 효력이 생기는 반면 디귿은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할 때 그때 납세 의무의 효력이 생기는 거, 확정 효력이 생기는 거 확인 가능했죠. 답이 5번이죠. 그래서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될 거고 이 구체적인 사례에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한 개념, 설명한 내용들을 뭐 해야 된다?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적용하는 문제예요. 볼게. 갑은 현재 땡땡 회사의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다. 프리랜서 나왔네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니은 확정 방식을 취하고 있던 그것이 이제 대상이 되는 대상이었죠. 대상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 그래서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무 중이다. 갑은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 과세관청에 제출. 그런데 다음날 갑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의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소득의 일부를 빠뜨리고 지금 신고를 했어요. 더 많이 신고한 거야? 더 적게 신고한 거야? 소득의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를 했으니까 더 적게 신고한 거죠. 즉 과소신고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과소신고. 한편 을은 2024년 4월 30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네요. 상속세. 상속세 같은 경우는 디귿 확정 방식, 부가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던 세금 제도였었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을은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서 과세관청에 제출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신고. 역시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신고. 그래서 니은, 디귿 둘 다 이제 신고라는 절차가 첫 번째 절차로서 진행이 된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볼게요. 갑과 을은 모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즉 5년이라고 하는 시간 아직 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했고 그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이죠. 자, 1번 보면 갑이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긴 후에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즉 소득세를 신고한 거, 그 신고 절차,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긴 후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소득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수정 신고를 할 수 없다.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뭐가 제시됐어요? 여기 수정 신고랑 경정 청구인데 경정 청구는 수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법정 선고 기한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 그 수정 신고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선택 지문은 그 점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죠.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을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기재한 과세표준 신고서. 지금 을 같은 경우는 상속세였고 적게 기재했어요. 과세관청에 제출한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겠군.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기재했어요. 과소신고했어요. 그쵸? 과소신고를 했죠. 지금 제출한 후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건 일단 디귿이니까 디귿 내용에서 보면 근거를 잡아보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니은 디귿에서 수정신고를 해서 바로잡으면 되는데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도록 할까?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건은 2년이 지나고 나서예요. 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디귿이잖아. 디귿은 기본적으로 누가 확정을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확정을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어떻게 확정하는 거였어요? 디귿 다시 보자. 납세 의무 확정권을 과세관청에만 부여하는 것.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확정하는데 탈루의 정황이 발견되면 적게 신고했네? 추가 조사해서 세액을 그냥 확정해버리고 이 방식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 그냥 결국 누가 확정을 한다는 거야?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해서 세액을 확정하고 만약에 덜 냈으면은 덜 신고했으면 그냥 추가 조사해서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해서 세액을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2번 같은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는 감면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은 그 2년이라고 하는 법정 신고 기한 이후 2년 내 이거기 때문에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조건은 따로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3번 을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하고 과다 신고했네요. 그럼 경정이 떠올라야 되겠고, 과세관청에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표준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겠군. 일단 많이 신고했으니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과세관청에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단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남았다고 했어요. 5년은 지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근데 지금 여기서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면 왜 안 넘어가?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정 청구 할 수 있다. 이거 적절한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지. 4번 갑과 을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시점에서는 갑과 달리 을은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겠군. 과세표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했다는 거, 신고했다는 거죠. 니은은 1차 확정 어떻게 된다? 신고하면 1차 확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디귿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도 살펴봤죠.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되었을 때,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을은 확정되지 않았지. 5번 개정된 세법이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갑과 을은 개정 이후의 세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겠군. 개정된 세법이 2024년 5월 1일인데요.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대. 이거 좀 초반에 있었던 거였는데 한번 보자 다시 앞에서. 어디 있었지? 여기 기간. 납세 의무는 성립 시기는 세금별로 다른데 1년 단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소득세, 지금 갑은 소득세였어요. 그쵸?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이었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 그러면은 갑은 2023년 12월 31일에 납세 의무 성립, 을은 4월 30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 세법이 개정된 후, 세법은 언제 개정됐어요? 24년 5월 1일에 개정됐나? 시행되면서 별도 경과 주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 그러면은 다시 보자. 5월 1일에 시행됐어요. 지금 얘네 갑, 을에 모두 그 납세 의무 성립은 12월 31일, 23년 11월 31일, 그리고 갑, 을은 24년이죠. 24년 4월 30일. 다시 23년 12월 31일. 24년 4월 30일. 갑과 을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예요. 개정 이후의 세법 적용. 개정이 5월 1일. 24년 5월 1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겠군. 아니죠. 그 전에 세법 개정된 이전에 이전의 세법에 따라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겠군. 답 5번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지 알겠지? 자,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아까 A가 다시 보면 뭐였어요? 한다. 주어는 무조건 있는 거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뭐뭐라고 한다. 부사어. 주어, 무엇을 목적어, 무엇이라고
부사어 한다. 뭐야? 저 꽃을 목적어를 뭐뭐라고 한다. 지칭한다. 1번이네요. 나머지 것들 목적어 했다. 우리는 근데 목적어 없네요. 목적어를 하나를 하고 있다. 이것도 목적어지 부사어 아니죠?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부사어만 있지. 목적어 없죠? 답 1번이네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통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목적어 을 그리고 이라고까지 동일하게 나왔어요. 1번 잡았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20몇 년이야? 24년 6월 4일 화요일에 시행됐던 6월 모평 고등학교 2학년 21번부터 25번까지 비문학 지문 세금 뭐 납세 의무 납세와 관련된 납세 의무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던 글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해봤어요.